그날 밤 나는 내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들 부부가 본가에서 지내겠다고 했을 때 당연히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새벽 3시 2층에서 들려온 것은 웃음이 아니라 흐느낌이었습니다. 30살 된 내 아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소리 없이 떨고 있었어요. 옆에서 자는 척하는 며느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참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신혼 첫 달에 남편이 혼자 우는 소리, 그 절망적인 떨림은 뼈가 부러져야만 나올 수 있는 비명이었어요. 차라리 큰 소리로 울었으면 모를까? 저렇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무언의 울음은 내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인사드릴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행복해야 할 신혼부부가 들어오는 날이 우리 집에 그림자가 드리우는 시작이 될 줄은요. 아들 준호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건 지난달 20일째였습니다. 제주도에서 닷새를 보내고 온 신혼부부의 얼굴에는 당연히 웃음꽃이 피어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대문을 들어서는 두 사람의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단정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예의가 바른 아이였습니다. 결혼 전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부터 느꼈던 거예요. 이 아이라면 우리 준호와 잘 살겠구나 싶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깍듯하게 인사를 했을 때 목소리는 분명 밝았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연습을 해온 것처럼 입가에만 걸려있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눈까지는 웃지 못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했어요. 우리 아들이 원래 말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날은 정말 5마디도 안 했습니다. 짐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면서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신혼여행 얘기를 물어봐도 그냥 좋았다고, 재밌었다고 성의 없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와서 지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새 아파트 입주까지 6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니까 처가살이 아닌 시댁살이를 해야 하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의 친정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아버지 혼자 키운 외동딸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시댁 어른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라서 긴장하는 거겠다 싶었습니다. 6개월은 금세 지나갈 거야. 우리도 젊은 부부 눈치 안 보게 조심하고 너희들도 편하게 지내거라. 그렇게 말해줬는데도 수진이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고맙다는 인사는 정중하게 했지만 뭔가 마음 깊은 곳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 저녁 수진이가 부엌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정말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 걸 옆에서 보더니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질문들이 어딘가 의무적으로 느껴졌어요. 진짜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이라서 묻는 것 같았습니다. 웃으면서 대답해주긴 했지만 뭔가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저녁 내내 밥만 먹었습니다. 평소라면 여행 얘기라도 신나게 해줬을 텐데 그날은 정말 조용했어요. 아버지가 제주도가 어땠냐고 물어봐도 그냥 괜찮았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간간히 웃으면서 여행지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그것도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딱딱한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즐거웠다면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텐데요. 첫날 밤 2층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무슨 얘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조용해졌어요. 이튿날 아침에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도와줬어요. 정말 부지런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지런함 속에서도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준호는 회사에 나가면서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출근할 때 수진이 도시락도 싸주고 그랬는데 그날은 그냥 간단히 인사만 하고 나갔어요. 수진이가 현관까지 나와서 배웅했지만 준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혼자 집에 있는 동안 관찰해 봤어요. 아무래도 며느리니까 어떤 아이인지 알아봐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아이가 전화를 참 자주 받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더니 잠깐 망설이다가 받곤 했습니다. 대화도 참 짧았어요. 네, 아니요. 그런 식의 대답만 하고 금세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곤 했어요. 뭔가 생각이 많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 보였어요. 점심때쯤 되니까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가 받더니 괜찮다고 어머님이 잘해주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도 어딘가 힘이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수진이가 빨래를 했어요. 신혼여행에서 가져온 옷들을 세탁기에 돌리면서 문득 한숨을 쉬는 걸 봤습니다. 정말 작은 한숨이었는데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몰라요. 저녁에 준호가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수진이가 나가서 맞이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신혼부부라면 서로 보고 반가워해야 할 텐데 마치 어색한 동거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이 한숨 쉬는 소리였습니다. 2층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정말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어요. 신혼부부가 내는 소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수진이는 예의 바르고 부지런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준호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들리는 그 한숨 소리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확실히 느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어색함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수진이가 베란다에 나가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벨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까지 보였어요. 베란다 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 물어봤어요. 너희 둘 무슨 일 있니? 준호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젓더니 아무 일 없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괜찮다고 적응하느라 조금 힘들 뿐이라고 했지만 그 말을 할 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한숨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뭔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까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잠에서 깬 김에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부엌으로 내려갔는데 2층에서 정말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누군가 자기 자신을 달래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준호의 목소리인지 수진이의 목소리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신혼부부가 서로를 위로해야 할 텐데 혼자서 자신을 달래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다음 날 수진이 표정을 더 자세히 봤어요. 화장을 했지만 눈밑이 약간 부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울었던 걸까요? 준호도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어요.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혹시 우리 집에서 불편한 거 있니? 수진이가 깜짝 놀라더니 급하게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불편한 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너무 빨라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그래, 새 신혼부부가 들어오면 집이 환해져야 하는데 왜 이렇게 공기가 무겁지?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결혼 초기엔 다들 그런 법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그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깊고 절망적인 소리였습니다. 마치 어떤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사람의 한숨 같았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겠다고. 우리 아들과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꼭 알아내야겠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진실이 이렇게나 충격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3시 침묵 속에서도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의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였어요.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혼부부가 집에 들어온 후로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2시 반쯤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어요. 옆에서 남편은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살금살금 침대에서 일어나 1층 부엌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도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부엌에서 찬물을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숨을 헐떡이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물컵을 든 채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소리는 2층, 그러니까 준호와 수진이가 쓰는 방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계속 들어보니 목소리가 하나뿐이었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아픈 건 아닐까? 감기라도 걸려서 기침을 하는 걸까? 아니면 임신 초기라서 입덧을 하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기침 소리도 입덧 소리도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히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작게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우는 소리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왜 새벽에 울고 있을까요? 그것도 한 사람만요. 혹시 두 사람이 싸웠나? 아니면 수진이가 시댁살이가 힘들어서 우는 건가? 여러 가지 추측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에 서서 준호 방 문 앞에 귀를 기울였어요. 문틈 사이로 작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불을 끄지 않았나 보네요. 그리고 들렸습니다. 정말 작은 하지만 절망적인 흐느낌이요. 처음엔 수진이가 우는 줄 알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며느리가 낯선 시댁에서 힘들어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었나? 하지만 그 울음소리를 더 자세히 들어보니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낮았거든요. 수진이 목소리치고는 너무 굵고 무거웠습니다. 설마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우리 준호가 우는 건 아닐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왜 울어야 해요? 새신랑이 되어서 행복해야 할 아들이 왜 새벽에 혼자 울고 있어야 하죠?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절망적인 울음이었어요. 마치 세상 끝에 혼자 남겨진 사람이 우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건 수진이가 아니라 우리 준호였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틀어막고 울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몸이 너무 굳어 있었거든요. 진짜 깊게 잠든 사람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계속 떨렸어요. 정말 조용히 가지만 온몸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30살 된 내 아들이 새벽에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신혼 첫 달에요. 행복해야 할 신혼 첫 달에 왜 혼자 이렇게 절망적으로 울고 있는 거죠? 발걸음을 뒤로 물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제가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을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시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왔어요. 부엌 의자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왜 저러지?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신혼부부가 새벽에 따로 자고 있다는 것도 이상했고 남편이 혼자 울고 있다는 것도 이상했어요. 그리고 부인이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물을 한 잔 더 마시고 침실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준호의 떨리는 어깨가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그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쯤 위층이 조용해졌어요. 아마 준호가 다시 침대에 누웠나 보네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준호와 수진이가 내려와서 아침을 먹을 때도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준호의 얼굴을 살피게 되었어요. 눈이 약간 부어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차가운 물로 씻었는지 많이 가라앉긴 했지만 그래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어요. 수진이도 이상했어요.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평소에는 그래도 간간히 대화라도 있었는데 그날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밥 먹는 소리와 국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준호야, 어디 아픈 데 없니? 넌지시 물어봤어요. 준호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대답은 했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회사에 갔고 수진이는 집에 있었지만 계속 어젯밤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를 관찰해 봤어요. 평소와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집안일도 도와주고 예의도 바르고요. 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모든 행동을 신중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넌지시 물어봤어요. 수진아, 준호가 요즘 어때? 수진이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괜찮다고, 회사 일이 좀 바빠서 피곤해하는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도 뭔가 연습해온 것 같았어요. 밤이 되어 준호가 돌아왔을 때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그게 단순히 회사 일 때문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두 사람을 관찰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신혼부부 같았지만 뭔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준호가 수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2시쯤 잠에서 깨서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다행히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가끔씩 새벽에 위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때로는 울음소리였고, 때로는 한숨소리였어요. 그리고 가끔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확신했어요. 이건 정상적인 신혼부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요. 준호는 날이 갈수록 말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회사 얘기라도 간간히 해줬는데 이제는 물어봐도 간단하게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멍하니 있곤 했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고 통화 후에는 한동안 넋을 잃고 있곤 했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신혼부부라면 끝없이 할 얘기가 있을 텐데 이 둘은 꼭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일찍 들어온 날이었어요. 수진이가 베란다에 나가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준호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TV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야. 불러봤어요. 한참 후에야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 있니? 없어요. 너 요즘 이상해. 무슨 고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봐. 준호가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전보다 더 절망적인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준호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이번에는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이상하게 멀어 보였어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 말이 들린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혼자서 어떻게 하지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수진이도 자는 게 아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하고 각자의 걱정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1층으로 내려와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어요. 아들아, 무슨 일 있니? 엄마는 내 눈에서 세상이 무너진 사람 눈빛을 봤어. 마음속으로 계속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단서라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상황을 더 이상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이상한 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떤 비밀은 작은 틈새로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준호가 아침에 회사에 간 후 수진이와 둘이서 집에 있었어요. 며칠째 계속된 관찰로 제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새벽 울음소리,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 분명히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수진이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진짜 부지런한 아이였습니다. 아침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 청소까지 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어딘가 강박적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완벽한 며느리라는 걸 증명하려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걸 만회하려는 것 같기도 했고요. 10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수진이가 베란다로 나가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평범한 오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제 전화인 줄 알고 가방을 뒤졌어요. 하지만 제 핸드폰은 조용했습니다. 벨소리는 베란다 쪽에서 나고 있었어요. 수진이의 전화였네요. 그런데 이상한 게 벨소리가 몇 번 울렸는데도 받지 않는 거예요. 보통은 금방 받았거든요. 부엌에서 베란다 쪽을 슬쩍 봤어요. 수진이가 빨래를 널던 손을 멈추고 핸드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마치 무서운 걸 본 것처럼요. 벨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수진이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보더니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베란다 문을 살짝 닫았어요. 그 순간 직감했어요. 이건 평범한 전화가 아니라는 걸요. 부엌에서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베란다 문이 닫혀 있긴 했지만 작은 소리는 들릴 수 있었거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요, 아직 말 안 했어요.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뭘 말 안 했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거죠?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계속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작은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오늘은 그냥 넘어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발 넘어가 달라고? 뭘 넘어가 달라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또 뭔가 말했나 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정말로 곧 해결할게요. 해결? 뭘 해결한다는 거죠? 수진이가 혼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 후로는 상대방이 계속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네, 알겠어요. 정도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3분 정도 지나서 전화가 끝났어요. 수진이가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설거지에 집중하는 척했어요.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는데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요. 수진아, 괜찮니? 얼굴이 왜 그래? 물어봤어요. 수진이가 깜짝 놀라더니 급하게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그냥 친구가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요. 친구요? 그런데 왜 수진이가 그렇게 힘들어해야 하죠? 친구 일이라면 수진이가 저렇게 절망적인 표정을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후로 수진이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손이 떨리는 것도 보였고 자꾸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또 전화가 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멍하니 있었어요. 평소라면 이것저것 도와주겠다고 나섰을 텐데 그날은 그냥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넌지시 물어봤어요. 친구가 무슨 일이 있대? 수진이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별일 아니라고 금방 해결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에도 수진이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평소에는 TV라도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는데 그날은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2시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반응이 더 심했어요. 벨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손도 덜덜 떨렸어요. 전화를 받더니 재빨리 베란다로 나갔어요. 이번에는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수진이가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 소리를 듣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친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베란다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수진이가 계속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마치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이 또 뭔가 말했나 봐요. 수진이가 흐느끼면서 대답했어요. 돈이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건 돈 문제였습니다. 누군가 수진이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수진이가 빚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수진이를 협박하고 있는 건가요? 전화는 5분 정도 더 지속되었어요. 수진이는 계속 울면서 상대방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끔 네, 알겠어요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전화가 끝나고 수진이가 베란다에서 나왔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완전히 울었던 거네요. 수진아. 말을 걸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아마 울었던 흔적을 지우려는 것 같았어요. 10분 후에 나왔을 때는 찬물로 얼굴을 씻어서 좀 나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창백했고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친구가 좀 심각한 일이 있어서요. 또 친구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친구 일이 아니라는 걸요.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이건 분명히 수진이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왔을 때 수진이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남편이 돌아온 걸 반가워해야 할 텐데 오히려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준호도 수진이의 표정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딱히 뭘 묻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수진이는 거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계속 핸드폰을 신경 쓰면서 불안해했어요. 준호도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두 사람이 작게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각해 보였어요. 새벽에 한 번 더 깼는데 이번에는 수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작게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수진이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올 때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통화 내용은 뭔지, 통화 후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요. 패턴이 있었어요. 전화는 보통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왔습니다. 때로는 저녁에도 왔어요. 그리고 전화가 올 때마다 수진이는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통화 내용도 비슷했어요. 항상 뭔가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고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빌었어요. 이틀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날도 오전 10시쯤 전화가 왔는데 수진이가 베란다로 나가기 전에 잠깐 망설였어요. 그 틈에 일부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고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일주일만 더요. 정말로 일주일만 더 주세요. 일주일? 뭘 일주일만 더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란다로 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누군가 수진이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돈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도 확실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가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생각을 정리해 봤어요. 첫째, 수진이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그 사람은 수진이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셋째, 수진이는 그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넷째, 준호도 이 일을 알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죠? 사채업자일까요? 아니면 수진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을까요? 하지만 수진이는 결혼 전까지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큰 빚을 질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왔을 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어요. 준호야, 수진이가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준호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요? 전화를 자주 받는데 그때마다 표정이 안 좋아져.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준호가 잠깐 망설이더니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냥 친정일로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친정일이라고요? 수진이는 아버지밖에 안 계신다고 했는데요. 네, 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요. 하지만 준호의 대답이 뭔가 어색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준호와 수진이가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했어요. 새벽 2시쯤 수진이가 또 울었어요. 이번에는 소리를 감추지도 못할 정도로 절망적인 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눈이 완전히 부어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밤새 울었다는 게 뻔히 보였어요. 그리고 그날 오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10시 정각에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수진이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계속 울리게 놔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끊었다가 다시 걸고 또 끊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결국 수진이가 울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서 한 말이 제발요 더 이상은 못해요. 정말로 죽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죽을 것 같다고요? 도대체 누가 우리 며느리를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 문제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사람이 죄가 있으면 눈빛이 흔들려. 저 아이 뭔가 숨기고 있네. 그날부터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되었어요. 때로는 진실을 찾기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결단을 내린 날이었어요. 수진이의 수상한 전화 통화를 목격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도 계속 관찰했지만 여전히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확실한 건 누군가 우리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우리 준호였어요. 분명히 이 일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말까지 하면서 숨기려고 했어요. 도대체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왜 이렇게 괴로워하면서도 엄마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 오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었어요. 정확한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모두 밖에 나간 사이 전자상가로 갔어요. 작은 녹음기를 하나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가게 아저씨가 여러 종류를 보여줬어요. 크기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더라고요. 저는 가장 작고 간단한 걸로 골랐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검은색 녹음기였어요. 사용법도 간단했어요. 빨간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고 다시 누르면 멈춘다고 했습니다. 재생은 파란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집에 돌아와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준호 방에 들어가서 녹음기를 숨길 곳을 찾았습니다. 너무 뻔한 곳에 두면 들킬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위치를 정해야 했어요. 책상 밑이 좋겠다 싶었어요. 의자 뒤쪽 구석진 곳에 두면 눈에 잘 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라면 침대에서 나누는 대화도 잘 들릴 거예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았어요. 빨간 불이 작게 깜빡이는 게 보였지만 어둠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떨렸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준호와 수진이가 돌아왔을 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2층이 신경 쓰였어요. 혹시 녹음기를 발견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고장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지? 그날 밤 위층에서 또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이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바랐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기다렸어요. 너무 빨리 확인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며칠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준호는 회사에 있고 수진이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3시간 정도 혼자 있을 수 있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준호 방에 들어갔어요. 녹음기가 그대로 있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원래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녹음기를 꺼내서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꽤 오래 녹음된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몇 시간은 된 것 같았어요. 1층으로 내려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소리만 들렸어요. 아마 낮에 아무도 없을 때 녹음된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빨리 감기 버튼을 눌러서 소리가 있는 부분을 찾았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도 전화 왔어? 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이번 주 안에 돈 마련하라고, 안 그러면 직접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직접 찾아온다고요? 어디로요? 여기로요, 시댁으로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누군가 우리 집에 찾아오겠다고 위협했다는 거죠? 더 들어보니 상황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수진이에게 정기적으로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들린 전화통화였어요. 핸드폰 벨소리가 들렸고 수진이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나이가 좀 있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요? 수진이가 아빠라고 불렀어요. 친정아버지와의 통화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또 왔어. 이번에는 정말 위험하다고 하더라. 제가 어떻게 해요?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시댁이 사는 게 괜찮아 보이던데. 정말 무책임한 말이었어요. 딸이 결혼했으니까
시댁에서 돈을 빌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아직 신혼이에요. 어떻게 갑자기 그런 얘기를. 그런 거 상관없어. 사채업자들이 내일이라도 너한테 찾아갈 거라고 했어. 충격이었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자신이 진 빚을 딸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빚진 거예요. 제가 왜 갚아야 해요? 가족이잖아. 어차피 내가 안 갚으면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난리 날 거야. 정말 이기적인 아버지였어요. 자신의 문제를 딸에게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빌리신 거예요?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이라고요? 신혼부부가 갑자기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그런 큰 돈은 어떻게 마련해요? 저희는 새 아파트 계약금도 겨우 마련했다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남편한테 말하든지 시댁에서 빌리든지. 남편한테 말하라고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그건 내일이야. 어쨌든 이번 주 안에 해결해.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딸에게 이럴 수 있죠? 자신이 도박으로 진 빚을 갓 결혼한 딸에게 떠넘기다니요. 녹음을 계속 들어보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수진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딸에게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사채업자들이 직접 수진이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위협적이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김수진 씨죠? 네, 누구세요? 아버지 빚건으로 전화드렸어요. 만나서 얘기해야겠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버지 일은 아버지가 해결하셔야죠.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해요. 가족이 진 빚은 가족이 갚는 게 당연하지. 법적으로는 제가 갚을 의무가 없어요. 법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져요. 정말 악질적인 사채업자였어요.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안에 돈 마련하세요. 안 그러면 직접 찾아갈 거예요. 어디로요? 시댁으로요. 주소 알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 주소를 알고 있다고요? 수진이가 울면서 애원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시댁에는 피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돈 마련하세요. 아무래도 시댁이 여유가 있어 보이던데요. 저희는 신혼이라 돈이 없어요. 정말로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에요. 만약 이번 주에 연락 안 주시면 직접 가서 시어머니한테 얘기할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저에게 직접 얘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가 끊어진 후 수진이가 한참 동안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절망적인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돌아와서 수진이를 위로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괜찮아.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막막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해. 수진이가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말할 수 없어. 이런 일로 가족들한테 피해 줄 수는 없어. 착한 아이였어요. 자신의 문제인데도 시댁에 피해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끄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수진이가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왜 그렇게 떨었는지, 준호가 왜 매일 밤 울었는지요. 수진이 아버지가 도박으로 진 빚을 사채업자들이 딸에게 떠넘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이는 신혼초라서 시댁에 말하기 어려워하고 있었고요. 준호는 알게 되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매일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신혼부부가 이런 고생을 혼자 하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동시에 화도 났어요. 수진이 아버지에게요. 어떻게 자기 딸의 신혼을 이렇게 망칠 수 있죠? 그리고 사채업자들에게는 더 화가 났어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순진한 신혼부부를 이렇게 협박하다니요. 녹음기를 다시 2층에 가져다 놓았어요.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두고 녹음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진이와 준호에게 알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나서야 할까요? 그 애가 울던 이유가 사랑 때문이 아니었구나.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나니 더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색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불쌍한 딸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나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더 이상 이 아이들이 혼자 고생하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내 며느리한테 손대지 마. 그 순간 제 안에서 터져나온 외침이었어요. 평생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녹음기를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 이틀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수진이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색한 며느리가 아니라 보호해야 할 딸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갑자기 모든 걸 안다고 말하면 수진이가 더 위축될 수도 있었고 준호도 당황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했어요. 수진이가 점심을 먹고 나서 갑자기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를 만난다고 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니? 물어봤는데 수진이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만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수진이를 보니 더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어두운 색 옷을 입었고 모자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는 걸요. 수진이가 나간 지 10분 후 저도 밖으로 나갔어요. 멀리서 수진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수진이는 버스를 타고 시내 쪽으로 갔습니다. 저도 다음 버스를 타고 따라갔어요. 시장 근처에서 수진이가 내렸어요. 재래시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몇 정거장 뒤에서 내려서 걸어서 따라갔어요. 수진이는 시장 입구에서 잠깐 망설이더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놓칠 뻔했지만 다행히 계속 따라갈 수 있었어요. 시장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조용한 골목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춰 섰어요. 저는 모퉁이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수진이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 때 2명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중년 남자 둘이었는데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키가 크고 말랐고 다른 하나는 덩치가 컸어요. 수진이 주위로 다가가더니 둘러쌌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사채업자들이구나 싶었어요. 왔네, 김수진 씨. 키 큰 남자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시간을 더 달라고요? 벌써 일주일이나 기다렸는데? 덩치 큰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빚은 내가 갚아야지. 결혼했다고 모를 줄 알아?
키 큰 남자가 계속 압박했어요. 저는 보증을 선 적이 없어요. 법적으로도 갚을 의무가. 법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잖아. 덩치 큰 남자가 수진이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위협적인 자세였습니다. 수진이가 뒤로 물러서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이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없다고? 시댁이 사는 게 괜찮아 보이던데? 키 큰 남자가 냉소적으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파트도 크고 자동차도 좋고 돈 없다는 소리가 웃기네. 수진이가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시댁 거예요. 저희는 정말 돈이 없어요. 그럼 시댁에서 빌려와. 덩치 큰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수진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건 내일이고 우리는 상관없어. 키 큰 남자가 수진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수진이가 뒤로 밀려나며 벽에 등을 댔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야. 그 다음부터는 매일 내 시댁으로 찾아갈 거야.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돈 가져와. 내일까지. 덩치 큰 남자가 협박하듯 말했어요. 내일은 너무 급해요. 일주일만 더. 일주일? 농담하지 마. 키 큰 남자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수진이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수진이가 벽에 완전히 밀려서 더 이상 뒤로 갈 곳이 없었어요. 두 남자가 수진이를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그때 덩치 큰 남자가 수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손대지 마. 큰 소리로 외치면서 골목으로 뛰어들었어요. 가방을 높이 들고 덩치 큰 남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가방으로 그 남자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뭐야, 이 할머니가? 키 큰 남자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할머니라고요? 나는 이 아이 시어머니야. 다시 한번 가방을 들어 올렸어요. 이번에는 키 큰 남자를 겨냥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어떻게 여기에?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이 사람들부터 정리하고. 두 남자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어리둥절해 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아줌마, 이건 가족일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키 큰 남자가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가족일이라고? 내 며느리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상관 안 해? 가방을 다시 들어 올리며 위협했어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버지가 진 빚을 왜 딸이 갚아야 해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가 사람이라면 이렇게는 못하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그 애 죄 없어. 그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수진이를 제 뒤로 감쌌어요. 두 남자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줌마, 진정하세요. 우리도 일하는 거라서. 일한다고요? 이게 일이에요? 죄 없는 사람 괴롭히는 게. 가방을 더 높이 들어 올렸어요. 당장 여기서 꺼져요. 다시는 내 며느리한테 나타나지 마요. 두 남자가 서로 망설이더니 뒤로 물러섰어요. 아줌마, 이 일이 이렇게 끝날 줄 알아요? 키 큰 남자가 마지막으로 위협했어요. 끝나지 않으면 어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그 말에 두 남자의 표정이 변했어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합법적이라고요? 그럼 당당하게 경찰서에서 얘기해봐요.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지금 당장 119 눌러서 신고할까요? 두 남자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완전히 합법적인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줌마, 너무 나가지 마세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먹고 살려면 정당하게 살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수진이의 손을 잡고 골목 밖으로 나왔어요. 오늘 일은 없었던 일로 하겠어요.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러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뒤에서 두 남자가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시장 밖으로 나와서 수진이를 안전한 곳에 앉혔어요. 카페가 하나 있어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아직도 떨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도 계속 떨렸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떻게? 너를 따라왔어. 표정이 이상해서 걱정됐거든. 물 한 잔을 주문해서 수진이에게 줬어요. 천천히 마셔. 진정하고. 수진이가 물을 마시면서 조금씩 진정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뭘 미안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어요. 모든 걸 알고 있어. 내 아버지 일도 사채업자들 일도.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알게 됐어. 그런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혼자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니.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말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일로 시댁에 피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착한 아이였어요. 자신의 문제가 아닌데도 시댁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등을 토닥여주며 위로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내가 지켜줄 테니까.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와서 준호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어요. 이제는 모든 걸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가 돌아왔을 때 셋이 함께 앉아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했을 때 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하는 표정도 지었습니다. 이제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수진이를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그 아이가 혼자 괴로워하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법적인 대응도 생각해 봐야 했어요. 사채업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수진이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겠죠.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우리 며느리를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 집엔 이제 돈으로 협박할 사람 없어. 내 며느리는 내가 지킨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짐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을 지켜내겠다고요. 오늘은 그냥 안 넘어가. 그날 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평생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수진이를 구출한 다음 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했습니다. 경찰서에도 상담을 받으러 갔었고 변호사 선임도 고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우리보다 한 수 앞서 움직였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어요. 가족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자동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연달아서요. 처음에는 이웃집 방문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소리가 거칠었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렸거든요. 준호가 먼저 눈치챘어요.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려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밖에 사람들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도 급하게 일어나서 창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저도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려다봤어요. 우리 집 앞에 검은색 밴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주위로 남자 넷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만났던 두 명도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로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완전히 공황 상태였습니다. 진정해, 수진아. 괜찮을 거야. 준호가 수진이를 안으면서 말했지만 준호 자신도 떨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길게, 마치 협박하듯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들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벨이 계속 울렸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살짝 두드리더니 점점 더 세게 두드렸어요. 김수진 씨, 집에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만났던 키 큰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와서 얘기해요. 안 나오면 계속 기다릴 거예요.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여러 명이 온 게 분명했습니다. 수진이가 벽에 등을 대고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였어요. 어떻게 하지.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려고 했어요. 아마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참을 수 없었거든요. 잠깐만, 준호야. 준호를 제지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위험해요, 어머님. 준호와 수진이가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결심한 후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4명의 남자가 우리 집 앞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본 2명 외에 2명이 더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최대한 당당하게 물어봤어요. 키 큰 남자가 저를 보더니 헛웃음을 쳤어요. 어제 그 아줌마네. 김수진 씨 시어머니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수진 씨하고 얘기 좀 하려고요. 나와달라고 해주세요. 안 돼요. 우리 며느리는 여러분하고 할 얘기 없어요. 가슴을 펴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줌마, 이건 우리 일이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덩치 큰 남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끼어든다고요? 내 집 앞에서 이런 짓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또 다른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였어요. 아줌네, 우리도 일하는 거라서요. 김수진 씨만 나와서 얘기하면 금방 끝날 일이에요. 일한다고요? 이게 일이에요? 남의 집 앞에서 소란 피우는 게?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채권 추심이거든요. 채권 추심이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언제 돈 빌렸어요? 김수진 씨 아버지가 빌린 거죠. 가족이니까 당연히 갚아야죠. 그런 법은 없어요. 보증을 선 것도 아닌데. 목소리가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법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져요. 키 큰 남자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럼 저도 법 안 따질게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그런데 그때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준호가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서서 사채업자들을 마주봤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오, 남편도 나왔네. 좋아요. 그럼 직접 얘기해 봅시다. 나이 많은 남자가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김수진 씨 아버지 빚 아시죠? 2천만 원이에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갚을 의무는 없어요. 의무가 없다고요?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남의 빚을 갚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준호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때 수진이도 나왔어요. 떨고 있었지만 용기를 낸 것 같았어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수진 씨, 돈만 주면 끝날 일이에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키 큰 남자가 수진이에게 다가갔어요. 그 순간 준호가 수진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 아내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남편이잖아요. 그럼 남편이 책임져요. 덩치 큰 남자가 준호를 밀쳤어요. 준호가 뒤로 밀려났지만 다시 앞으로 나왔어요. 책임질 게 뭐가 있어요? 제 와이프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요? 아버지 빚을 모르는 척하는 게 잘못 아니에요? 나이 많은 남자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4명의 남자들이 우리 가족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키 큰 남자가 갑자기 수진이에게 손을 뻗었어요. 아니야. 준호가 몸을 던져서 수진이를 감쌌어요. 그리고 자신이 대신 밀쳐졌습니다. 준호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소리를 지르며 키 큰 남자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4명을 상대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약했어요. 더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핸드폰이었어요. 급하게 주머니에서 꺼내서 112구를 눌렀어요. 뭐 하는 거예요? 덩치 큰 남자가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경찰 신고해요. 집 앞에서 폭력 휘두르는 사람들 신고한다고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신고라고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키 큰 남자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합법적이라고요? 그럼 경찰한테 와서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112구예요? 신고할 게 있어요.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주소도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사채업자 넷이 저희 집 앞에서 협박하고 있어요. 아들도 밀쳐서 넘어뜨렸고요. 그 말을 들은 사채업자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줌마,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나이 많은 남자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나간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집 앞에서 폭력 휘두르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게 뭐가 잘못돼요? 전화를 끊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곧 경찰 올 거예요. 기다리세요. 4명이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얘기하러 온 거예요. 키 큰 남자가 변명했어요. 얘기라고요? 사람 밀쳐서 넘어뜨리는 게 얘기예요? 준호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경찰차가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더욱 당황했어요. 아줌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갈게요. 이제 와서 가자고요? 늦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 사람들 도망가려고 하는데 막아야 할까요? 준비하고 있는데 경찰차 2대가 우리 집 앞에 멈췄어요. 경찰관 넷이 내려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신고하신 분이 누구세요? 제가 신고했어요. 이 사람들이 저희 집 앞에서 협박하고 폭력 휘둘렀어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사채업자들의 협박, 준호가 밀쳐진 일, 모든 걸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사채업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로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변명하기 바빴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단 모두 서에서 조사받으셔야겠어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그렇게 사채업자 넷이 모두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저희도 조서를 작성하러 따라가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자세한 진술을 했어요. 그동안의 협박 전화, 시장에서의 일, 오늘 집 앞에서 벌어진 일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도 증거로 제출했어요. 경찰관이 말하기를 불법 추심과 협박, 주거침입 미수 등의 혐의로 조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후련했어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거든요. 거실에 앉아서 셋이 함께 차를 마셨어요. 수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까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을 거야. 이제 우리가 당당하잖아. 준호가 수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는 내 며느리는 내가 지킨다. 그날 밤 오랜만에 집안이 조용했어요. 위협적인 전화도 없었고 불안한 기운도 없었습니다.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건 죄가 아니라 상처예요. 그날 밤 수진이에게 해준 말이었어요. 그 아이가 모든 걸 털어놓은 후의 말이에요.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끌려간 다음 날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드리워져 있던 먹구름이 거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무엇보다 수진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수진이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표정은 많이 밝아졌지만 여전히 뭔가 마음에 걸려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잠은 잘 잤어?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얼굴에 혈색도 돌고 눈빛도 훨씬 맑아 보였습니다. 함께 아침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별다른 말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없었던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아침을 먹으러 내려왔을 때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오랜만에 웃으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음이 한결 가벼울 것 같아 준호가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네,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도 당신도.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준호가 회사에 간 후 수진이와 둘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기회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얘기였지만 점점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로 가족들한테 피해를.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손을 내밀어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제가 좀 더 일찍 말씀드렸으면, 일찍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었을까? 오히려 내가 용기 내서 혼자 견뎌낸 게 대단한 거야.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수진이가 조금씩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하나하나 말해줬습니다. 결혼 전에도 아빠가 가끔 돈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혼식 날에도 전화가 왔어요. 축의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일부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이었어요. 딸의 결혼식 날에도 돈 얘기를 하다니요. 그때부터 불안했어요. 혹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해서요.
수진이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신혼여행 중에도 전화가 왔어요. 사채업자들이 찾아왔다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셔서 신혼여행 중에도요? 그럼 그때부터 괴로워했구나. 네, 그때부터 준호 오빠가 이상하다고 느꼈나 봐요. 제가 너무 불안해하니까요. 준호가 눈치챈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아빠한테 안 된다고 저는 도울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안 됐겠지? 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사채업자들이 직접 연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부터 정말 무서웠어요. 매일 전화가 오고 위협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한테 말했으면 됐잖아. 어떻게 말해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말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뭘. 가족이라고 해도 저는 아직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제가 수진이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싶었거든요. 준호 오빠가 알게 된 건 2주 전이에요. 제가 전화 받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그때 준호가 어떻게 반응했어?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요. 하지만 금세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준호다운 반응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둘이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결할지, 어머님한테 말할지 말지. 말하기 어려웠겠다. 네, 너무 어려웠어요. 시댁에 이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진이가 계속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어요. 그 과정에서 그 아이가 얼마나 착하고 순진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무도 제 편이 없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의자에서 일어나 수진이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잖아. 수진이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수진이가 울고 저는 등을 토닥여주면서 위로했습니다. 울음이 그치자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서먹하게 대했는지 반성이 되었거든요. 넌 잘못한 게 없어. 가장 약한 사람이 죄를 대신 짊어졌을 뿐이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수진이가 더 자세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동안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시댁에 피해가 갈까 봐서였어요. 정말로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제 정말 놀랐겠다. 네, 하지만 어머님이 나서주셔서 정말 든든했어요. 수진이의 얼굴에 웃음이 떠올랐어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끙끙 앓지 마. 바로 말해. 네, 그럴게요. 점심을 함께 준비하면서도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모녀지간이었던 것처럼요.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빠한테는 어떻게 해야 하고요? 그 질문에 잠깐 생각해 봤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일단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아버지가 변하기 전까지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대응할 생각이야.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해결하자.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딸인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오후에 준호가 일찍 들어왔어요. 아마 집안 상황이 걱정되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걸 느꼈나 봐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준호가 물어봤어요. 수진이가 모든 걸 털어놨어. 이제 정말 가족이 됐다. 그 말을 듣고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동안 너무 걱정했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세 사람이 함께 부엌에서 일하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얘기했어요. 법적 대응, 수진이 아버지와의 관계 정리, 새 아파트 입주 준비 등등. 무엇보다 수진이의 마음 치유가 중요했어요. 그동안 받은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을 테니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천천히 회복해 나가자.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함께 하면서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갑자기 엄마라고 불러서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계속 어머님이라고 했었거든요.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엄마 같아요. 제 친엄마도 이렇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수진이의 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었어요. 아마 많이 그리웠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 엄마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집안이 평화로웠어요. 불안한 기운도 없었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없었습니다.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도 달랐어요. 웃음소리도 들렸고 행복한 대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구나. 그동안 어색했던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수진이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든든한 가족이 뒤에서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어요. 수진이와 준호, 그리고 저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햇살이 식탁 위로 부서져 내릴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걸요. 새 아파트 입주를 하루 앞둔 아침이었어요. 석 달 동안 함께 살았던 시간이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 수진이와 준호가 집에 들어왔을 때는 언제 나가나 싶었는데 이제는 헤어지기가 싫어졌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고 나니까 더욱 그랬어요. 어제부터 이사짐을 정리했어요. 수진이가 정말 깔끔하게 정돈해서 별로 어수선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깨끗하게 정리해놔서 벌써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오후에는 이사차가 와서 짐을 옮길 예정이었어요. 그러면 저녁에는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내려왔는데 수진이가 벌써 일어나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일찍 일어났네. 뭘 하고 있어? 마지막 아침이니까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된장국이랑 나물 반찬들로요. 정말 기특한 아이였어요.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요. 함께 아침 준비를 했어요. 수진이가 된장국을 끓이는 동안
저는 밑반찬들을 꺼내서 상을 차렸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어요.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김치, 계란말이까지. 수진이가 좋아하는 반찬들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내려왔을 때 상이 거의 다 차려져 있었어요. 우와, 오늘 상이 정말 푸짐하네요. 준호가 감탄했어요. 마지막 아침이니까 특별하게 준비했어.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마지막 아침 식사였습니다. 된장국 맛을 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수진이가 요리 솜씨가 늘었구나 싶었습니다. 수진아, 된장국 정말 잘 끓였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요리를 하다니 정말 며느리 같지 않고 딸 같았습니다. 새 집에 가서도 이렇게 맛있게 해 먹어. 네, 그럴게요. 가끔 엄마도 새 집으로 놀러 오세요. 당연하지. 자주 갈 거야.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새집 얘기, 앞으로의 계획, 이런저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적인 대화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처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문득 수진이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처음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 힘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가 미안하지. 처음에 너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특히 사채업자들 일 때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나타나서 저를 지켜주셨을 때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제는 내 딸이야. 그 집 빚도 내 잘못도 아니야. 준호도 거들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하자. 세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침을 다 먹고 나서도 한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함께 보내고 싶었거든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걱정이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전에는 마지막 짐 정리를 도와줬어요. 수진이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서 함께 했습니다. 옷들을 박스에 넣으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 옷은 언제 샀다. 저 옷은 준호가 선물해줬다.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더 소중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이니까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 됐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수진이가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어요. 이사 날이니까 간단하게 먹어요. 그런데 그 간단한 라면이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함께 먹는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거든요. 오후 2시쯤 이사차가 왔어요. 아저씨 둘이 와서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날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면 다 옮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짐을 옮기는 동안 수진이와 함께 새 집을 보러 갔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새 집은 정말 예뻤어요. 깨끗하고 밝고 신혼부부가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 수진이가 집을 둘러보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네, 엄마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가 다 끝난 건 오후 4시쯤이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짐 정리는 내일부터 천천히 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이사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수진이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엄마, 저희가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함께 저녁 한 번 더 먹어요. 좋은 생각이야. 뭘 해 먹을까? 된장찌개 어때요? 엄마가 끓여주신 첫 번째 음식이었거든요. 그래, 된장찌개 끓이자.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어요. 된장찌개 재료와 몇 가지 반찬 재료를 샀습니다. 시장에서 수진이와 함께 쇼핑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이제는 정말 모녀지간 같았거든요. 저녁 준비를 함께 했어요. 수진이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저는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면서도 계속 웃고 떠들었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했어요. 우와, 된장찌개 냄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준호가 반가워했어요. 마지막 저녁이니까 특별하게 준비했어.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지난 석 달 동안 가장 행복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떠먹으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젠 정말 행복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어요. 나도 행복해. 너희 덕분에.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저도 정말 행복해요.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식탁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더 아쉬웠습니다. 설거지를 다 하고 나서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아무도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실에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걱정이 다 치유된 것 같았습니다. 8시쯤 되자 수진이와 준호가 일어났어요. 이제 진짜 가야겠어요. 아쉬웠지만 보내줘야 했어요.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수진이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나도 고마워. 내 진짜 딸이 되어줘서. 준호도 인사했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지내세요. 무슨 고생이야.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어. 두 사람이 나가고 나니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쓸쓸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그동안 일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는데 이제는 진짜 딸 같아. 나도 그래. 수진이가 진짜 우리 딸이 된 것 같아. 남편도 수진이를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됐네. 그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멀리 수진이와 준호가 사는 아파트가 보였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있겠죠. 마음이 뿌듯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행복했어요. 진짜 딸을 얻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새 집에서 첫 아침이에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된장국 끓여서 먹고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사랑해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 딸 행복하게 잘 살아. 엄마도 사랑해. 그날 오후에 수진이네 새 집에 놀러 갔어요. 집들이 선물로 화분을 들고 갔습니다. 새 집은 정말 예뻤어요. 수진이와 준호가 정성스럽게 꾸며놨더라고요. 엄마, 어서 오세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집이 정말 예쁘다. 너희가 잘 꾸며놨네. 함께 차를 마시면서 새 집 구경을 했어요. 정말 따뜻하고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저희 가족 사진도 걸려 있었어요.
얼마 전에 같이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가족 같았거든요. 저녁 때까지 새 집에 있다가 왔어요. 수진이가 저녁까지 차려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고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 수진이 새 집에 갔다. 정말 예쁜 집이다. 수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하다. 진짜 딸을 얻은 것 같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또 놀러 왔어요. 이번에는 손수 만든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제가 만든 김치예요. 맛보세요. 김치를 맛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잘 담갔더라고요. 우리 딸 김치도 잘 담그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그날부터 수진이가 자주 놀러 오기 시작했어요. 며칠에 한 번씩은 꼭 왔습니다. 때로는 반찬을 해다 주고 때로는 그냥 얼굴 보러 왔어요. 정말 친딸 같았습니다. 준호도 가끔 함께 왔어요. 부부가 함께 오면 더 좋았습니다. 석 달 후 수진이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저 임신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우리 가족에게 새 생명이 올 거라니요. 축하해, 우리 딸. 꼭 안아주며 축하했어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수진이 임신 소식을 나눴어요. 이제 할머니가 되는구나. 벌써부터 설레요. 두 사람 다 정말 기뻤어요. 9개월 후 수진이가 예쁜 딸을 낳았어요. 정말 예쁜 아기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기를 처음 봤을 때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 아이 이름 지어주세요. 정말 영광이었어요. 첫 손녀의 이름을 제가 짓게 되다니요. 한솔이 어때? 한 그루의 소나무처럼 곱고 바르게 자라라는 뜻으로. 좋아요, 엄마. 한솔이로 해요. 그렇게 한솔이가 우리 가족이 됐어요. 지금 한솔이는 돌이 지났어요.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좋은 엄마가 됐어요. 아이를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습니다. 가끔 한솔이를 데리고 놀러 와요. 그럴 때마다 집안이 환해집니다. 한솔아, 할머니한테 와봐. 한솔이가 저에게 달려올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수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정말 잘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울지 마. 너도 나도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때 수진이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정말로 다시 시작이었어요. 모든 게 새로워졌고 모든 게 행복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피로 이어진 가족도 좋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더 따뜻한 것 같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그런 가족이 됐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모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예요. 우리 가족 모두가요.